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원 오늘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디지털 시대. 우리의 일상은 그만큼 편리해졌지만 그 뒤엔 그 불편함도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는데요. 혹시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정보 보호의 날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즘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한 날인데요. 정보 보호의 날을 앞두고 충청원 오늘에서도 내 정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에 재직 중인 장진수입니다. 시스템 보안을 연구하고 있고 융합보안 연구센터에서 부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컴퓨터 융합학부의 교수이면서 융합보안연구센터의 부센터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융합보안연구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센터는 2020년에 개소되었고요. 학사, 석사급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유수 보안 업계들과 협력을 해서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이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 보호를 하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정보 보호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졌다는 얘기일 텐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 사이버 공격 같은 정보 보안 위협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지난 4월에 발생했던 국내 대규모 그 통신사의 해킹 사건, 그게 대표적인 사례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내부 서버가 해킹이 되고 민간 합동 조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주요 쟁점 같은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유심 카드를 복제할 수 있냐 이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사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은 이 해킹 사고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배후를 모른다. 이런 점이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놀랐고 걱정도 되고 저도 이 통신사 해킹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제 언제든 누구든 겪을 수 있는 피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중요한 정보들이 디바이스 내에 많이 적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예로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 한 48% 정도의 신고 건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고된 수치에 의한 것이고요. 사실은 해킹을 당했지만 해킹이 당한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지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는 이 사이버 공격. 그런데 한편으로는 워낙 언론을 통해서 자주 관련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요. 일종의 해킹 불감증 이것도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또 됩니다. 내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이제 뭐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무덤덤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교수님, 하지만 이게 자칫 큰 피해로 분명히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지만 또 파급력 있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해킹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팅 로그라든지 사진이 유출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할 수도 있고 더구나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공격이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노트북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이 노트북을 기업 네트워크망에 물릴 경우에 악성 코드가 기업 내부로 퍼져가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내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 도움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익숙한 공격이 아마 피싱일 것 같은데요. 피싱. 네. 네, 그래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악성 메시지, 악성 링크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리셋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네. 클릭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는 공격자가 생성해 놓은 어떤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거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그 정보가 해커의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들 예로 들어주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실제로 리셋, 다시 설정해라라고 해서 이제 요청받는 경우 누구에게나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사실 구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비밀번호를 리셋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사용자가 내가 비밀번호를 리셋하겠다라고 어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화면이 전환된다든지 비밀번호를 리셋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게 되는데 네. 피싱 메일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상황이 네, 아닌데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인 유형 또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피싱이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수단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는 이메일로 악성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면은 문자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를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슷하게 어떤 부고장이라든지 택배 배송이 지연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클릭하도록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그게 오는 거죠, 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는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격자가 만든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이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런 문자들 스미싱 문자라고 하잖아요. 많이 받아봤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제 눌러본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네. 만약에 네. 뭐 불현 중에라든가 뭐 정신없다 보니까 의심 없이 문자 메시지를 눌러버렸어요. 잘못해서 해킹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의심되는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누르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스마트폰 내에 그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설정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네. 안드로이드나 이제 아이폰에서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소액 결제와 같은 이제 금융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해킹을 당했다라고 의심이 되면은 일단은 네트워크에서 내 디바이스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악성 코드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고 이후에 스마트폰 내에 있는 어떤 백신 그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정밀 검사를 수행한다든지 의심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더라도 악성 행위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진화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받고 공장 초기화, 아예 디바이스를 리셋시키고 새로운 OS와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치를 해야 네, 돼요. 맞습니다. 일단은 좀 의심되면은 통신 연결부터 아예 그냥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이제 스미싱 문자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교수님, 사이버 공격의 또 다른 유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그 QR코드를 이용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피싱이라고 해서 큐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큐싱이라고. 네.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QR코드를 스캔하면은 특정 URL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격자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악용을 해서 악성 URL로 이동하도록 QR코드를 생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이제 QR코드로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QR코드를 스캔해서 이동한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최근 그 QR코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졌고 우리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하지 않도록 분명히 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사이버 공격의 수법 점점 고도화되고 이제 진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예방을 하는 걸 겁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교수님 이것만은 꼭 지켜라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격자가 해커가 디바이스를 공격할 때 그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격하게 되는데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내부에 있는 취약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보안 패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패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인증인데요. 예. 보통 이제 패스워드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 정보인 거죠. 그리고 OTP나 스마트폰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인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밀번호 넣는 것이 조금 귀찮아서 카카오톡을 통한 로그인, 네이버를 통한 로그인, 구글을 통한 쉽게 간편하게 로그인할 간편 수 로그인할 있도록.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런 많이들 방법들이 쓰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반이 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2차 인증을 꼭 걸어 놓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증, 뭐 로그인 이런 단계들을 좀 귀찮더라도 네.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 이거는 좀 괜찮을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모두에게 이제 개방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공 와이파이. 이거 마음 놓고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아주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위험성은 역시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공유기와 여기에 연결되는 기기 사이에 통신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3자에 의해서 통신이 도감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기 자체가 악성인 경우죠. 그래서 해커가 악성 공유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공유기를 공격해서 해커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공유기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이제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저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알만한 기관들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그거랑 별개인 거네요. 어느 정도는 이제 믿으실 수 있지만 너무 네네. 믿으시면 안 되고 좀 이름이 이상하다든지 뭐 아.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번 더 의심하고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와이파이에도 이런 위험들 존재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다 사용하지 말고 네. 예, 나는 안 할 거야. 다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만은 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종단간 암호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종단간 암호화. 네, 종단간 암호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권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의 비밀 채팅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저와 통신하는 상대방이 서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유기가 네네. 악성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웹서핑을 할 때 예. URL에다가 이제 HTTPS라는 프로토콜로 주소를 적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나의 브라우저와 서버가 암호화해서 이제 통신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방패 모양이나 뭐 암호화 그 자물쇠 모양으로 네.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이제 암호화를 적용하진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제 중요한 업무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예방 수칙 잘 숙지하시고 또 잘 지키셔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킹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혹은 그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경찰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환급금 제도, 그리고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피해 금액을 이렇게 내가 이만큼의 피해를 받으면 그거 다 어디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요? 네, 환급금 제도 같은 경우는 네.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은 범죄자의 계좌를 동결해서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배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상담을 하시면은 예. 필요한 증빙 자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네. 공격이 발생할 때 얼마나 거기에 이제 기여를 했냐.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보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피해가 없도록 평소 알아두고 지켜야 할 수칙들,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의 장진수 교수와 함께 오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스마트폰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담긴 디지털 금고와도 같은데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자칫 정보 유출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내 스마트폰, 내 컴퓨터를 안전한지 보안 상태를 한 번은 점검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